3조.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신조 3. 우리는 하나님, 국가, 가족, 우정, 학교, 일터같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정할 때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세워야 한다. 1955년 늦은 봄, 워싱턴주 야키마 계곡에서 체리 재배업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빙앤 퀸 체리 농장에 풍작인 체리를 수확할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도리 가족은 수확으로 얻은 연간 수입이 터무니없이 적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짐을 꾸려 남부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봄이면 야키마 계곡의 구불구불한 언덕들은 체리와 사각꽃으로 덮여 온통 새하얗게 변한다. 바람이 불면 벤트나 야키마 지역 전체에서 그 연약하면서도 향기로운 꽃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잭 도리는 겨우 10살이었지만 스네이크강 근처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과수원에서 이미 5번의 뜨거운 여름을 맞으며 일했다. 체리를 수확하던 첫날 새벽 잭은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요리용 레인지에 준비한 팬케이크로 아침 식사를 마쳤다. 일꾼용 판잣집 계단에 앉은 반짝이는 눈을 가진 그 아이는 아버지가 라드가 들어있는 빈 깡통의 하얀 기름층을 닦아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잭의 아버지는 가죽처럼 질기고 붉어진 손에 들린 날카로운 칼로 깡통 옆면에 구멍 2개를 뚫고 그 구멍으로 녹슨 철사 하나를 꿰었다. 그리고 캔이 잭의 목에서 허리춤 바로 아래까지 내려와 매달리게 하려고 충분히 길게 고리를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손재주에 만족한 듯 뒤돌아서서 말했다. 완벽해. 재배업자들이 모는 트럭의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잭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근처 과수원으로 향하는 자갈길로 데려갔다. 잭은 짙은 자줏빛 과일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매달려 아래로 고개를 숙인 듯 굽어있는 체리나무 가지 밑을 걸어다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나는 그때 키가 1m도 안 될 정도로 작았어요. 그렇지만 발끝으로 서면 내 자그마한 기름통을 채울 만큼 체리를 딸 수 있었죠. 처음 며칠은 그렇게 딴 체리의 반은 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내 입속으로 사라졌어요. 밝은 붉은 빛을 띤 체리즙이 턱으로 흘러내렸고 내 얼굴과 손은 온통 체리즙으로 물들었어요. 아들아, 너를 저울 위에 올릴 수는 없어. 우리가 딴 체리의 무게를 재고 선별하려고 둔 큰 상자의 붓기 위에 줄을 서 있는 동안 아버지가 좋게 타이르듯 말했지요. 잭이 설명했다. 우리는 떠돌이 일꾼이었어요. 과일을 수확하거나 캘리포니아 콜린가부터 캐나다 접경지역 내 밖까지 곳곳에서 일해 번 돈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았습니다. 무게를 재 파운드당 임금을 받았으니 내가 먹은 체리는 가족의 수입에 영향을 주었겠지요. 그는 계속 말했다. 우린 자주 판잣집이나 텐트 또는 푹푹 찌고 통풍이 안 되는 트레일러에서 호수 샤워를 하고 이동식 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깨끗이 씻기고 해진 옷을 기워 입혔지만 우리는 다 떨어진 청바지와 낡은 면 작업 셔츠를 입고 달아빠진 신발을 신었어요. 식사는 밭이나 길가에서 했고 중고 캐러밴과 온갖 살림살이를 실은 오래된 트럭을 타고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내달리며 체리 딸 사람 구함, 광고만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 먼지투성이의 남루한 행색에다 초라하고 지쳐 있었어요. 잭은 자신이 언제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였어도 현장 감독자와 돈 많은 농장주를 증오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가 우울한 기색으로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이 기억나요. 동료들과 내가 섭씨 43도 정도 되는 뜨거운 날씨에 체리를 따고 있었는데 농장주의 아이들은 그들 저택 뒤에 올림픽을 치를 만한 큰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당시 나는 12, 13살이었을 거예요.
체리밭에 서서 도우미가 농장주 아이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는 걸 보며 분노하고 질투했던 게 기억나요. 그 10대에도 내 가족이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체리나 사과를 딸 필요가 없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디엔가 더 나은 삶이 있고 내가 그것을 기필코 찾고야 말겠다고요. 떠돌이 일꾼으로 살아온 내 부모님은 존경할 만하고 삶을 성실하게 산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했어요. 농장주와 그 가족을 보면서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런 다음 서서히 나도 내 가족을 위해 같은 기회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내 사업을 하겠다고 꿈꾸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나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한다. 내 사업을 하겠다는 꿈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리는가? 그 느낌을 알기 위해 여러분이 떠돌이 일꾼의 아이가 될 필요는 없다. 어떤 이에게 무언가를 더 원하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같은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내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리치, 너는 언젠가 네 사업을 하게 될 게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는가? 딸아, 언젠가 너는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게다. 또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걸 들었는가? 아들아, 난 언젠가 네가 오스카상, 에미상, 퓰리처상, 노벨상을 탈 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기대한단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또는 친구에게조차 이런 희망적인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세계를 다니는 여행가나 천주교 사제, 영화배우 또는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절대 꾸지 않는다. 물론 그들도 여전히 매달 몇백 달러를 추가로 벌거나 그들 소유의 차와 집을 사거나 고등학교의 졸업장 혹은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별 2개 등급의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비가 올지 모를 앞날을 위해 은행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꿈을 꾼다. 여러분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든 때로 혼자만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든 여러분이 세운 목표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무언가 더 좋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미국 작가 벤 스위트랜드는 이렇게 썼다. 성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꿈을 꾸는 것은 평범함과 실패로부터 멀어져 성취와 충족감, 자존감을 얻어가는 평생 여행의 첫 단계다. 그리고 그 여행을 가능케 도와주는 것은 바로 컴패셔니 캐피털리즘이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소수의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어서가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조 3 이면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신조 1은 우리가 원대한 꿈을 꾸도록 창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신조 2는 아주 많은 사람이 그 원대한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신조 3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어떻게? 만약 우리 꿈이 탈선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인가? 노먼 빈센트 필은 이런 말을 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만약 자신이 꿈꾼 것을 하지 못했거나 꿈꾼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너무 많은 사람이 명확하지 않은 꿈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도 모른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놀라워하는가?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산다. 그림의 떡 같은 꿈으로는 충분치 않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꿈이 없다. 고등학교 때 나는 어떤 모임에서 자기 인생을 위해 20개의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는 한 젊은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겨우 18살 무렵 그는 자신의 영웅인 필리어스 포그처럼 세계를 일주할 목표를 세웠다. 그는 기어코 그 목표를 달성했고 자신의 여행을 기록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학교 강당에서 보여주었다. 나는 그 딱딱한 강당 의자에 앉아 내 목표는 무엇인지, 왜 나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간신히 학교를 마쳤다. 성적은 그저 그랬고 출석률도 평균이었다. 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내게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고 사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강당에서 그 슬라이드를 본 날 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목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대부분 방어적으로 산다. 왜 우리는 매일 아침 목표 없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복종하기만 하는 인생은 고역에 불과하다. 우리는 부모가 요구하고 선생님이 부여하며 상사가 지시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교회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그저 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도덕성을 법이 결정하게 하고 세금 공제가 우리의 자선 기부를 제한하게 놔둔다. 작가이자 배우이고 제작자이자 자선가인 빌 코스비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공 비결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 비결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노력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요일 밤 라이브로 나오는 이 표현을 기억하는가? 인생을 찾아요. 나쁜 생각은 아니다. 그것은 신조 삶의 중심에 있는 단순하지만 파격적인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시작한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의 삶이다. 시간이 가고 있다. 시계를 읽는 동안에도 초는 사라지고 있다. 멈추자. 종이와 펜을 꺼내 첫 장 맨 위에 쓰자.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구에서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신나고 만족스러우며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과 다음 주, 다음 달 또는 다음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자. 정말로. 바로 지금 멈추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 목표를 생각하는데 몇 분만 써보자. 이제 그것을 적어보자. 잠깐, 펜이나 연필을 치워버리지 말자. 아직 좀 더 남았다. 여러분이 적은 것을 훑어보고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자.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것을 읽어보자. 그런 다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자.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면 생각해보고 정하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적어도 한 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쉬지 말자. 만약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목표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며 적어놓은 마지막 여섯 번째 목표까지 모두 앞과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 반면 왜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스튜어트 맨 박사가 그 좋은 예다. 1968년 의과대학 수련과정을 마친 그는 공군에서 2년간의 현역 복무를 마치고 내과를 개원해 주로 폐질환을 치료했다. 그런데 그가 매우 짧은 시간에 발견한 것이 있다. 매달 고정비용과 의료과실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어느새 그는 환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고객으로 보고 있었다. 맨 박사는 인정했다. 내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무리한 치료를 밀어붙이지 않으려면 두 번째 수입원이 필요했어요. 5년간의 부업으로 한 아메이 사업에서 맨 박사는 길고 힘들었던 의대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1년, 그리고 수년간의 수습기간에 필요했던 수십만 달러의 2배에 이르는 수입을 올렸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게 되었다. 시간을 내 두 번째 수입을 만든 덕분에 그는 누가 치료비를 낼지 걱정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더 여유롭게 환자를 볼 수 있었으며 그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수면장애의학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병원을 비울 수도 있었다. 맨 박사는 얘기했다.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가렛 하디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남편 테럴 하디를 만나 결혼했고 법률 비서로 일하며 테럴이 뉴욕 대학교에서 건설기술 전공 공부를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테럴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 외곽에서 태어났다. 그는 편견과 편협한 차별을 경험했지만 인상적이고 취득하기 어려운 공학사 학위를 가진 아름답고 지적인 아내와 함께 언젠가 자신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리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다. 권위 있는 뉴욕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16개월간 일한 테럴은 백인 동료들과 함께 승진할 위치에 있었다. 그는 당시를 기억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승진할 만했지만 상사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했어요. 테럴이 말했다. 상사는 유감도 없이 말했어요. 자네는 이 회사에서 오를 수 있을 만큼 올라왔어. 테럴, 나도 이렇게 말하긴 실례. 라며 그가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백인을 감독하는 흑인을 둘 수는 없지 않나, 안 그래? 그날 무너져 내린 것은 비단 내 꿈만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내겐 모든 아메리칸 드림이 죽었어요. 물론 테럴과 마가렛 하디는 돈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것은 룰이 공평하고 생산성만 바탕으로 평가받으며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사업이었다. 오늘날 하디 부부는 그들이 전에 꿈꾸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남을 도우며 성공적인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 레이프 존스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거만사였다. 그는 커가는 6 아들을 위해 삶의 질을 보장받고자 8년을 들여 필수인 의학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추가 수입을 더 올리길 바랐다. 그렇지만 더 높아진 보험료율과 늘어난 정부 간섭, 그리고 올라간 고정비는 존슨 박사를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도록 내몰고 있었다. 기분은 고사하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 쓸 시간과 돈마저 줄어들었다. 레이프의 아내이자 재능 있는 음악가인 베벌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음악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크리스찬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려면 수입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보조를 하면서 재능 있는 음대 제자들을 돕고 싶었어요. 바쁘게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가장 힘들던 시기에 베벌리와 레이프 존스는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양의 시간과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레이프와 베벌리는 음대생과 운동선수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로스앤젤레스 남부지역 마치에 운동장비 할인점을 설립했다. 그들은 동구권 나라 출신의 젊은 지휘자들이 서구에서 공부하도록 지원했고 오리건 대학교 바흐 페스티벌에 유럽 음악가가 참여하도록 후원했으며 비영리 단체 이스터실과 동참을 약속한 여러 좋은 운동을 위해 수십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참여했다. 스튜어트 맨 박사와 테럴 마가렛 하디 부부, 레이프 베벌리 존슨 부부 이야기는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컴패셔니 캐피털리즘이 위대한 이유는 몇몇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기 때문이다. 맨 박사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랐고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임상연구를 하길 원했다. 불공평과 편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 마가렛과 테럴 하디 부부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안정적이면서도 행복을 주는 일을 원했다. 베벌리와 레이프 존슨 역시 단지 돈을 더 벌기 위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돌봐야 할 아이들과 오리건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원하고자 한 선한 목적의 일이 있었다. 컴패셔니 캐피털리즘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되고 꿈꾸는 것을 하기 위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짧은 성공담으로 우리 회사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다. 컴패셔니 캐피털리스트가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아메이 말고도 셀 수 없이 많다. 테럴 하디는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다. 그 시간이 오면 그냥 가버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부는 스스로 믿은 무언가를 아주 꽉 잡았고 그것에 매달렸으며 그것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맨 박사와 하디 부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를 원했다. 여러분은 왜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위대한 목표는 위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줄 가치는 무엇인가? 한 세대 전 여러분이 길을 가던 행인에게 그 혹은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면 아마 다음 대답을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 국가, 가족, 친구, 교육, 일. 분명 이 순서였으리라.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월스트리트, 그리고 TV 복음 부흥사의 추문에 이어 최근 더욱 떠들썩하고 냉소적인 시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여론조사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한때 국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기관이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보여준다. 전체 미국인의 98%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파는 가파르게 쇠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공의 뉴스 서비스는 이렇게 보고한다. 재정 위기는 성공회의 모든 교단을 전율케 하고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미션 이행을 심각하게 제고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성공회는 최근 교회의 국가 예산을 5% 삭감했고 채용과 급여를 동결했다. 장로 교파 역시 채용을 동결하는 중이고 비용 지불을 위해 예비금을 꺼내 쓰고 있다. 관계자들은 1994년까지 예비금이 바닥날 것이고 줄어드는 헌금과 지역구 의무를 다하려다 역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신도 모임 탓에 미국 내 현금 흐름이 바짝 말라버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1490만 신도가 있는 남침례교 협의회마저 연간 8에서 13% 성장해서 국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근 수준까지 수입 하락을 보이고 있다. 교회가 신도와 헌금 수입을 잃어가는 중이라면 정치단체는 훨씬 더 큰 신뢰 상실과 싸우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단 35%만 의회를 대단히 크게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정직이나 윤리 기준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76%가 상원 의원을, 79%가 하원 의원을 평균 이하라고 대답했다. 미국인은 정치에 무척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첫 번째지만 실제 투표율은 꼴찌다. 등록된 유권자의 50%를 투표소로 보내면 행운일 정도다. 반면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평균적으로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한다. 전통적인 미국 가족 역시 쇠퇴하고 있다. 한때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여기던 것이 예외가 되고 보통 상태가 아닌 것이 되었다. 1960년과 1980년 사이 이 나라의 이혼율은 100%까지 상승했다. 그 수치가 그대로 간다면 놀랍게도 모든 초혼의 50%가 이혼으로 끝날 것이다. 그것은 미국 아이들의 50%가 적어도 삶의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지내야 한다는 의미다. 결혼은 더 이상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실제로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1970년에는 미국 신생아의 5%가 혼외에서 태어났고 1988년까지 그 수치가 26%로 증가했다. 1970년에는 미국 아이들의 12%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나 1992년에는 그 수치가 25%로 2배가 되었다. 내 요점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비록 나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때로 이혼은 지속되는 갈등이나 폭력, 성적 학대로부터 배우자와 아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모든 아이가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길 바라지만
용기 있고 헌신적인 한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도 보아왔다. 또한 나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아가며 아이의 양육을 부담하는 애정 많고 효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부모들도 알고 있다. 결혼뿐 아니라 친구 간 우정도 미국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필립 아리에스는 그의 책 여러 세기의 아동기, 가족생활의 사회적 역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직장생활과 가족생활 모두 한때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던 다른 활동, 우정을 못하게 억압한다. 우리는 분명 우정을 믿지만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시간도 에너지도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부모와 전통적인 미국 가족이 미국인에게 신뢰를 잃어가면서 남아있는 다른 두 커다란 사회인 학교와 일터도 신뢰를 잃고 있다. 전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에는 세 종류의 결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역적자, 재정적자, 교육 부족입니다. 2700만 미국인은 기능적으로 읽고 쓸 줄 모른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기능적 문맹으로 가는 중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한 교육자는 이렇게 기고했다. 비우호적인 외국 세력이 오늘날 존재하는 평범한 교육적 성과를 미국에 강요하려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쟁 행위로 보았을 것이다. 학교가 실패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현재 국내 중퇴자 비율이 20%를 넘어 더 올라가고 있다. 남아있는 학생들도 그들이 받은 교육의 보통 수준의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생은 대부분 수학에서 중학교 2학년 수준보다 낮은 성과를 내고 있고 최근 학생들의 대학 진학 능력 기초시험 점수는 25년 전 학생들보다 훨씬 낮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의 목록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오르던 일터는 이제 아예 순위에 오르지도 못한다. 최근 조사에서 노동자의 33%가 딱 잘라 대답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싫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회로 알려진 교회와 군대도 인구의 절반을 아주 조금 넘기는 정도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뿐이며 대기업은 미국인 4명 중 단 1명만이 신뢰한다. 모든 것을 종합하건대 한때 이전 세대들의 삶의 바탕이던 하나님, 국가, 가족, 친구, 교육, 그리고 일이라는 전통사회가 일반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첫째, 역사를 통틀어 이 주요한 사회는 인간가치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그런 사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지도를 받을 것인가? 둘째,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언제나 힘을 주고 지지해준 중요한 존재였다.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신조 3의 이면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라는 물음이 있다. 여러분은 컴패셔니 캐피털리스트로 진정 성공하기 전에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가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전 세대에게 중요했던 것이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들을 존경받을 만한 사회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에게 단점이 보일지라도 변화하도록 힘쓰고 있을지 모른다. 그게 아니면 기존의 이 가치들을 아예 포기하고 여러분을 이끌어줄 어떤 새로운 신조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너무 혼란스러워 이 모든 토론에 신경을 끈 채 몇 푼 더 벌어 청구서를 해결하고 가끔 여행을 떠나겠다며 여러분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내 가치관을 주입하거나 내 목표를 확신시키려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일이다.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문제다. 전혀 다른 이념을 갖고도 성공한 컴패셔니 캐피털리스트들은 분명 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핵심에 긍정적인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불충분하고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목표는 삶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돕기보다 여러분을 위험한 파멸의 길로 몰아갈지 모른다. 어린 시절 내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지에서 자랄 때
어머니는 주일마다 가족의 아침 식사를 차려준 다음 우리를 문으로 향하게 했다. 어머니는 주일 학교나 교회에 갈 생각이 없는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란다. 좋든 싫든 우리는 교회에 가서 다 같이 맨 앞줄에 앉을 거야. 어린 시절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릴 적에 나도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그 주일 아침 전통에 반항한 적이 있다. 가끔은 엄마와 싸워서 이겼지만 주일 아침에는 엄마의 말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다. 그렇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주일학교 수업과 찬송가, 설교가 매주 진행되는 동안 내 삶을 영원히 바꿀 씨앗 하나가 내 안에 심어져 자라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비롯해 그 많은 목사님, 선생님, 집사님, 그리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많은 평신도 봉사자는 내게 가장 중요한 삶의 선물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내 여정을 따라갈 지침이자 가는 과정에 힘과 위안을 줄 원천이었다. 어머니 덕분에 내 가치체계는 크리스찬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 번은 젊은 변호사가 예수님께 물었다. 위대한 계율은 무엇인가요? 그는 무엇을 묻고 있는가? 신조 3의 이면에 있는 바로 그 질문이다. 삶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목표는 어떤 계율이나 가치 위에 세워야 하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모든 가치는 이 계율에서 비롯된다. 내 모든 목표는 그 강렬하고 선명한 대답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 크리스찬 전통에 따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내가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바로 내 결정의 토대가 되는 가치다. 때로 나는 성공하지만 때로는 실패한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행하고 말하는 성공은 이 단순한 질문으로 평가해야 한다. 나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미국 개간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역작 검은 시골집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문구를 적었다.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대부분의 변화는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사랑은 호의적이지 않다. 만약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실패했거나 실패하는 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발견할 때 시작된다.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모든 예선과 법은 사랑을 바탕에 두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실패한 가족과 우정은 그들의 중심에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점수를 높이고 생산성이 증대하기를 원한다면 학교와 시장에 찾아오는 기회에 애정을 주라. 한 국민으로서, 한 국가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대한 재건은 이 나라의 위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다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시인 W.H. 오드는 말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거의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여태껏 쓰인 가장 아름답고 교훈적인 구절 중 하나의 사랑을 상세히 묘사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사랑을 배우는 데는 한평생이 걸린다. 살면서 얼마나 비틀거리고 실패하는가. 우리가 세우는 모든 목표와 우리 행동을 평가할 토대이자 위대한 가치인 사랑을 갖는 것은 정말 굉장한 선물이다. 컴패셔니 캐피털리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컴패셔니 캐피털리즘은 사랑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다. 컴패셔니 캐피털리스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한다. 사랑은 나머지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 가치다. 이 옛 속담을 기억하는가? 가난이 문으로 들어올 때 사랑은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 많은 사람이 배고프고 집이 없고 불행할 때 사랑에 관한 이런 말을 엉터리라거나 허튼 소리로 여기지만 컴패셔니 캐피털리즘은 어떤 이유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며 말한다. 들어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이 있어요. 잭 도리는 회상했다. 어렸을 때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10시간 동안 체리를 따면서 그 돈 많은 농장주와 현장 감독을 증오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농장주의 예쁜 아이들이 조랑말을 타는 것을 볼 때 남루한 옷에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다면 아마 어린 시절 내내 부모님과 내가 고통받은 부당함과 불공평함을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14살 때 잭은 부모님과 함께 워싱턴주 그랜드뷰에 있는 거대한 감자 가공 공장으로 일하러 다녔다. 잭이 회상했다. 내가 처음 했던 일은 오래된 목조 관계수로 주변의 밭에서 잡초를 뽑는 것이었어요. 쥐와 방울뱀이 긴 목조 여물통 밑에 숨어있기도 했지요.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주우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쥐가 내 손가락을 물거나 방울뱀이 내 팔을 물을까봐 무서웠죠. 15살이 되어서는 45kg짜리 감자포대를 어깨에 들어올려 적재하는 곳에 던져주었죠. 감자 농장과 가공공장 일을 닥치는 대로 하고 나니 마침내 관리자로 승진시켜주더군요. 곧 나는 리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네브래스카 평야에서 자란 농부의 딸이었어요. 그 공장의 관리자가 되는 것은 내 가족 어느 누구도 내게 기대하지 않던 성취였어요. 마치 공장이 내 소유인 것처럼 맡아서 그곳을 운영했습니다. 일찍 나와 늦게까지 머무르면서요. 다른 모든 사람은 5시 정각 호각에 맞춰 문을 나섰지만 나는 너댓 시간을 더 머물며 이른 아침 교대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지 확인했어요. 결국 나는 이주 노동자의 자식이었어요.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리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녀를 거의 볼 수 없었어요. 매일 12시간씩 떨어져 있었죠. 그녀는 미용사로 2배의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공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깊은 곳에서 나는 점점 불만을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으로, 아빠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을 해도 공장주나 내 담당인 노동자들이 내 노고를 몰라주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내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원망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서 사라진 거죠. 잭과 리타는 그들만의 삶을 되찾기 위해 자기 사업을 찾기 시작했다. 자기 사업을 찾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끌어안고 모든 시간을 사업에 쏟아부었다.
아메이 사업에서 만난 그들의 스폰서들은 잭과 리타에게 체리 농장 감독이나 감자 가공 공장 공장주에게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아메이 사업에서 만난 친구와 동료는 도리 부부에게 다가와 그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상실의 시간을 위로해 주었다.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곧 소비자와 그들의 새 그룹 파트너 ABO들에게 그들이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초반에 그들은 새로운 사업에 예전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희생을 쏟아부었다. 리타가 기억을 떠올렸다. 우리는 조그만 원룸 아파트에 살았어요. 주방 식탁에 앉으면 모든 것이 손에 닿을 정도였지요. 우리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29를 투자했고 몇 년 동안 집중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 부부는 낮 시간에 정규직으로 일했고 우리의 작은 사업은 밤과 주말에 했어요. 그러다 결국 둘 다 우리 사업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였지요. 이제 그 작은 사업은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으로 성장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사업이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우리 자신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가 전혀 꿈조차 꾸지 않던 방법으로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평생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잭과 리타는 스스로를 사랑했으며 그들의 사랑은 목표를 세워 위기를 넘기고 변화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 이주 노동자의 아이는 지금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의 아이들은 자기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다. 그의 교회와 이웃, 마을, 그리고 그의 세상도 훨씬 좋아졌다. 잭과 리타 도리에게 실질적이고 삶을 바꾸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할 자유로운 시간과 돈이 생긴 덕이다. 냉전이 한창 격렬해지던 1959년의 한 연설에서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한자로 쓰면 위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회를 새롭게 변화하고 재창조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기회의 시대다.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과 사회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 과거에도 큰 위기는 큰 기회를 만들었고 그렇게 문명은 새로운 활력으로 전진해왔다. 만약 우리가 교회와 정부, 가정, 학교, 공장, 사무실에서 다시 사랑을 발견하고 실천하려 노력한다면 경제는 호전되고 국민은 삶을 바꿀 목표를 세우며 서로의 도움으로 그 목표를 이루려 마음껏 노력할 것이다. 잭 도리를 기억하자. 이주 노동자의 아들로 어린 시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체리를 따며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했던 잭 도리를 기억하자. 리타 도리를 기억하자. 네브래스카의 농장에서 자랐고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던 리타 도리를 기억하자. 컴패셔니 캐피털리즘은 도리 부부에게 손을 내밀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들의 희망은 이루어졌다.